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미국 주택시장의 거인 페니메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2025년 10월 29일에 나온 자료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근에 그 CEO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크리자 헨리 CFO가 직접 설명한 재무 성과랑 사업 방향,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복잡한 숫자들이 많긴 한데. 네, 근데 그 안에 담긴 진짜 중요한 맥락과 의미를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3분기 실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CFO 발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메시지요? 페니메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미국 주택시장, 특히 유동성 공급에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뭐랄까, 리더십 변화 속에서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안정성과 지속성 사이에 줄타기?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발표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CFO가 직접 프리실라 알모도바 전임 CEO의 퇴임 소식이랑 피터 아쿠아보아 CEO 대행 임명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전임자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또 신임 리더십과 잘 협력하겠다고 밝혔죠. 이거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CEO 교체는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인데 여기서 CFO가 먼저 회사의 핵심 목표는 변함없다. 이걸 강조한 게 중요해요. 아, 핵심 목표요. 계속 쌓고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 높이고 또 주택 소유자랑 임차인 지원하는 거. 이 네 가지 기둥은 그대로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시장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리더는 바뀌었지만 우리 방향성은 안 흔들린다. 이런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가 크다고 봐야죠. 변화 쪽에서도 핵심 가치를 딱 내세우는 전략인 거죠. 그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갔군요. 3분기 순이익이 39억 달러라고 했어요. 네, 직전 분기보다는 한 16% 늘었죠. 근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 줄었다고 밝혔고요. 감소 이유는 신용손실 충당금 변동 때문이라고. 네, 그 부분을 언급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뭐랄까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보증사업 규모 아닐까요? 이게 4.1조 달러나 되고 여기서 꾸준히 수수료 수입이 나온다는 점이요. 정확합니다. 순이익이야 뭐 분기별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요. 핵심인 보증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그 결과로 쌓이는 순자산, 이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페니메의 비즈니스의 어떤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순수익은 73억 달러로 꽤 안정적이었고 순자산은 1,055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설명적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도 10.3%로 올랐는데 이건 자본을 더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메가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CFO가 강조했죠. 요즘 주택시장 좀 어렵잖아요. 구매 여력도 안 좋고. 네, 분위기가 좀 신중하죠. 그런데도 3분기에만 1,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40조 원이 넘는 돈을 유동성으로 시장에 공급했다니 대단하네요. 네, 그 규모가 상당하죠. 이 돈으로 40만 가구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구매자 중에 거의 절반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2만 3천 가구는 집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고요. 바로 그 부분이 페니매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공적 임무랑 직결되는 지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택시장의 혈액 같은 역할을 하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건 회사의 사회적 기여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주택 구매나 모기지 이용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럼 2분기보다 순이익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CFO가 신용 손실 충당금 감소랑 비이자 비용 감소를 꼽았네요. 네, 그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었죠. 물론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이익 감소가 일부 상쇄했다고는 하지만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은 순자산 증가의 핵심 동력이 안정적인 보증수수료이고 이게 3분기 순수익의 무려 81%나 차지한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CFO도 이걸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이라고 엄청 강조했고요. 그 보증 수수료가 페니메의 핵심 캐시카우예요. 캐시카우, 그렇죠. 네, 다른 수익 항목들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출렁일 수 있는데 이 보증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이게 외부 충격에도 회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순이자 이익 대부분도 결국 이 보증사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보증사업 규모 자체가
주택가격이나 모기지 금리 같은 거시 변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3분기 동향을 보면 단독주택 쪽은 기존 대출이 좀 더 수수료가 높은 신규 대출로 아주 천천히 바뀌고 있고 다가구 주택 쪽은 성장하면서 평균 보증 수수료가 약간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하고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신규로 들어오는 대출이 이제 만기가 되거나 조기 상환으로 사라지는 대출 규모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CFO 언급이 현재 시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맞아요. 실제로 3분기 단독주택 신규 대출의 80%가 구매 목적이었대요. 재용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이러면 과거에 재용자가 많았던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재용자 때 들어오는 이연 보증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CFO가 3분기 말에 금리가 좀 내리긴 했지만 이게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신중하게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네, 특히 현재 페리메가 가진 대출들의 금리를 고려하면 모기지 금리가 한 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재용자가 의미 있게 늘어나긴 어렵다고 봤죠. 5% 미만? 꽤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재용자를 할 유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 대목은 현재 고금리 환경이 페님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용자는 죽고 신규 구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니까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수익 구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금리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페니메가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은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이네요. 올해 들어 9개월간 0.66%, 그러니까 66bp 수준에서 유지됐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다는군요. 네, NIM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핵심 수익 창출 능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CFO는 역시나 NIM 안정성의 핵심도 보증 수수료 덕분이라고 강조했고요. 참고로 페니메는 자신들이 보증하는 MBS, 즉 모기지 기반 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을 재무례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보증 수수료가 이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다만 다가구 주택 쪽 평균 보증 수수료가 2022년 이후로 좀 하락 추세라는 점은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가구 쪽은요? 왜 그런 거죠? CFO는 이걸 기존 포트폴리오보다 낮은 가격의 신규 사업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뭐 경쟁이 심화됐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격 정책을 좀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가격 책정은 워낙 변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별 대출 특성 외에도 금리, MBS 스프레드, 다른 자금 조달 비용, 심지어 페니메의 공적 임무 목표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복잡하네요. 네, 여러 요인이 작용하죠. 그래도 전체 평균 보증 수수료는 여전히 단독주택 쪽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해요. 사업 규모 자체가 6배 이상 차이 나니까요. 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사업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페니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익성과 공적 임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 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리스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안정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CFO는 다가구 주택 쪽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신용 성과는 괜찮다고 평가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다가구 쪽 연체율이나 부실 대출 비율이 전분기보다 아주 약간, 그러니까 7bp, 0.07%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실제 손실 처리된 비율도 소폭 4bp, 0.0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죠. 수폭이군요. 네. 이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추세라고 하면서 뭐 시장 압박이라든지 임대료 성장 둔화 같은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분기 다가구 부문 신용 손실 충당금을 늘린 것도 이 때문이고요. 반면에 단독주택 쪽은 연체나 부실, 손실 처리 증가폭이 아주 미미했다고 해요.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그래도 미국 가계가 겪는 여러 재정적 압박 요인들, 이런 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3분기 단독주택 충당금 증가는 주로 새로 인수한 대출 관련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에 전체 대손 충당금을 600만 달러 더 쌓았고 순손실 처리된 3억 3,2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3억 3,800만 달러를 신용 손실 비용으로 인식했네요. 신용 위험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다가구 부문 연체 증가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단독주택도 가계부채 부담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그렇죠. CFO가 이런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있고 충당금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건 결국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려는 의도겠죠. 비용 관리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있었네요. 3분기 비이자 비용이 전분기 대비 8%, 작년 동기 대비로는 10%나 줄었다고 합니다. 오,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기타 수익이 늘고 관리 비용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비용 절감은 수익성 개선과 자본 축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기타 비용 항목이 기타 수익으로 바뀐 이유가 재미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요? 페니메가 자신들이 발행했던 단독주택 MBS, 즉 모기지 증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부채가 사라져 이익이 발생했고 또 압류된 부동산을 수리하는 방식을 바꿔서 관련 비용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 자체 발행 MBS 매입이랑 압류 부동산 처리 방식 변경이군요. 네. 그리고 관리 비용 감소는 주로 인력 감축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급여, 복리후생비, 전문 서비스 비용 등이 줄었다고 하네요. 인력 감축까지 포함한 비용 절감은 회사가 운영 효율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압류 부동산 처리 방식 변경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흥미롭고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재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번 돈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서 자본을 늘리고 있죠. 2020년 1월 이후로 순자산이 920억 달러나 늘었고 특히 그 새로운 규제 자본 기준 적용 이후인 2022년 4분기부터는 452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네, 꾸준히 자본을 축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순 자산이 1,055억 달러나 되는데도 여전히 규제 자본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254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돈이 이렇게 많은데 부족하다니 좀 이상한데요. 그게 바로 페니메가 정부 관리 하에 있다는 특수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정부에서 받은 우선주나 이연 법인세 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규제 당국이 진짜 위기 시 완충 자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부족분 254억을 메우는 것 외에도 전체 규제 자본 요건을 다 채우려면 약 1,900억 달러의 적격 자본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1,900억 달러요? 갈 길이 정말 머네요. 네, 상당한 규모죠. 그래도 유보 이익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긴 했습니다. 지난 8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언급했죠. 대공황보다 더 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페니메는 주택시장 지원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 규제 자본 문제는 페니메의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민간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언급하는 건 비록 숙제는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시장과 규제 당국을 안심시키려는 거죠. 이제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페니메의 핵심, 단독주택 부문입니다. 전체 보증사업의 87%, 순수익의 83%를 차지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절대적인 비중이죠. 3분기 실적도 견조했어요. 순이익이 2분기보다 13% 늘었는데 주로 신용손실 충당금과 비이자 비용이 줄어든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신규 대출 인수 규모는 900억 달러로 계절적 요인 때문에 2분기보다는 늘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존 대출 감소분을 다 메우지 못해서 전체 보증 규모는 약간 줄었죠. 신규 주택 구매 목적 대출 비중이 높았고요. 신용도 측면에서는 좀 흥미로운 언급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새로 인수한 대출의 평균 LTV나 파이코 점수는 안정적이고 신용 프로필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도요. 네, 그러면서도 파이코 680점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 점수나 DTI,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 43% 초과인 대출 비중이 약간 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걸 주시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부분이 잠재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CFO는 DTI 43% 초과 대출 증가는 현재 재융자보다 신규 구매 위주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집 살 때는 보통 월 상환 능력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서 재융자가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낮은 신용 점수나 높은 DTI, 대출 비중 변화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리스크 완화 장치는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죠. 3분기 말 기준으로 단독주택 보증대출의 47%, 거의 절반에 달하는 1.7조 달러 규모가 민간 모기지 보험 같은 신용 보강 장치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신용 보강 장치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단독주택 시장의 현재 건전성과 페니매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부문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2분기보다 33%나 늘었네요. 와우. 네, 증가폭이 꽤 컸죠. 신용손실 충당금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고 순수익 증가와 비이자 비용 감소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 물량도 187억 달러로 늘었고 전체 보증 규모도 100억 달러 증가했고요.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율 증가 추세와 함께 봐야 합니다. CFO도 이걸 의식했는지 새로 인수한 대출이나 기존 보유 대출 모두 DSCR이나 LTV 같은 신용 지표는 2022년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페니메 고유의 위험 분담 모델과 신용 위험 이전 CRT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모든 다가구 주택 보증 대출이 어떤 형태로든 신용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어요. CRT가 정확히 뭔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하, 네. CRT. Credit Risk Transfer는 말 그대로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겁니다. 페니메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의 일부를요, 채권 발행 같은 형태로 민간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거죠. 아하, 민간 투자자에게 넘긴다. 네, 이렇게 하면 페니메 자체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가구 부문의 리스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 시장의 복잡성과 또 유동성 공급 역할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페니메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쪽을 살펴보죠. 올해 들어 9개월간 페니메이 전체 부채 규모는 줄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요? 주로 영업으로 번 돈을 회사 안에 쌓아두면서 외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랍니다. 네, 이익 유보를 통한 부채 감축,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이죠. 보유 모기지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네요. 대출기간 유동성 지원 포트폴리오 규모가 최근 2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이 포트폴리오 자금을 시장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MBS에 투자하면서 관련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동성 지원 목적 투자 증가. 반면에 부실 대출 등을 관리하는 손실 완화 포트폴리오 규모는 늘었는데 이건 부실 대출 매각 물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하고요.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들은 페니메의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유동성 포트폴리오 운영은 시장 상황 대응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보여주고 손실 완화 포트폴리오 변화는 부실 자산 처리 속도 같은 현재 대출 시장의 특정 동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CFO의 발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CFO가 다시 한번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뭐였나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3분기 39억 달러, 또 연초부터 누적 108억 달러의 순이익을 통해서 회사의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했다는 것. 네, 수익 능력. 그리고 둘째는 핵심인 보증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규제 자본을 쌓고 미국 주택시장 지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했죠. 네, 발표 전반에 걸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은 굳건하고 장기 과제인 자본 확충과 공정 역할 수행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 특히 리더십 변화 상황 속에서 이걸 던진 거죠. 결국 페니메는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면서 장기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발표였습니다. 네, 오늘 페님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중 CFO의 설명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 시장 지원 노력, 사업 부문별 현황, 그리고 규제 자본이라는 큰 숙제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네, CFO의 발표는 단순히 지난 분기 성적표가 아니라 페니메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전략을 우선시하며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 안정적인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공적 역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참 인상 깊었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여러분께도 유익한 정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아니면 이건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CFO는 모기지 금리가 5%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재융자 시장 활성화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죠. 5% 미만. 만약에요, 앞으로 금리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거나 혹은 반대로 다시 상승한다면 페니메이 수익 모델과 주택시장 지원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미국 경제 전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